오늘은 2020년도에 작년에 그 3회 남의사 2차 실기시험 기출문제 해설을 비교적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4회 1차 시험 합격 발표하고 처음으로 일부 요청이 좀 있어서 한번 이 기출 문제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내는지 패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으면 한번 설명해 봐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기출 문제는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복원하기가 굉장히 시험 치는데 힘들기 때문에 까다롭기도 하고 기억이 또 완벽하게 하기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1차 시험은 기출 문제가 그렇게 많이 복원되지는 못했는데,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완벽하게 기출 문제가 복원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출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순서가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거든요. 순서가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감안하시고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서술형 시험에 약술형 나오고, 실기형에서는 작업형 외에 또 실기시험에서는 외과 수술이 이렇게 나와요. 서술형, 약술형 해서 외과 수술이 나오는데, 이런 외과 수술은 좀 실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론적으로 간략하게 나와요. 그래서 1회, 2회, 3회 때까지 또 1, 2회까지는 뭐가 나왔냐면 외과 수술하는 순서에 대해서 일이 나왔습니다. 외과 수술하는 순서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제 지금은 그런 순서에 대해서 안 나오고 좀 세부적인 부분에서 나옵니다.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원래 외과 수술하는 데는 외과 수술하는 기술한 책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제일 많이 쓰는 순서는 수술하기 전에 썩은 나뭇가지 제거하고 동공 부위 확인하는 그런 작업, 그 다음에 부패부 제거하는 작업, 그 다음에 살균 살충 처리, 그 다음에 방부 방수 처리. 방부 방수 처리는 거의 같이 이루어집니다. 보통 오일스텐 많이 칠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레탄 폼하고 폼 1, 2제 넣은 이제 공동 충전하고, 발표력 좋은 우레탄 폼을 이용해서 공동 충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는 매트 처리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근래에 들어서는 또 매트 처리를 조금 해요. 그래 매트 처리는 뭘 쓰냐면 부직포를 많이 이용해요. 동공 충전이 끝나고 우레탄 폼이 굳으면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은 다음에 에폭시, 일제 이젤에 섞어서 에폭시를 바르고 동공의 크기에 맞춰서 매트를 이렇게 바릅니다. 매트를 발라서 매트 위에 다시 에폭시를 바르고, 그 다음 에폭시하고 코르크를 개어 가지고 그 위에 발라서 인공 습비 처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매트 처리한 위에 실리콘, 짙은 색깔, 검은 색깔 계통의 실리콘을 위에 바르고, 실리콘 위에 다시 실리콘하고 실리콘하고 코르크를 같이 개어서 위에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산화 방지제 처리를 이리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산화제 방제 처리는 그렇게 잘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과정을 전반적인 기술을 그렇게 순서를 이렇게 적는데, 실제로 지금은 외국에서는 이 외과 수술 자체를 하지를 않는다고 그럽니다. 외과 수술을 왜 안 하냐면
외과 수술하는 기본적인 목적이 나무가 썩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무가 썩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좀 예. 이게 좀 글자가 좀 삐딱해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뭐 방송 장비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서 그 외과 수술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수목 동공 부에 그 수분이 침투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수술해 놓고 나서 한 6개월 정도만 지나면 틈이 생깁니다. 왜 틈이 생기냐면 뭐 나무가 자라는 것도 물론 있지만 나무가 바람에 흔들거리기도 하거든요. 바람에 나무가 이렇게 흔들거리기 때문에 흔들거리고 나면 틈이 벌어지죠. 그 틈으로 물이 이제 들어가고 또 물이 들어가면 그 부후부를 개방을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비가 그치고 나면 그 수분이 금방 빨리 마르는데 덮어 놓으면 수분이 증발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부후를 더 촉진시키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생태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나무가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하나의 긍정적인 그 자연계의 선순환을 보여주는 그 생태 교육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냥 뭐 인공적으로 숲이 처리를 해서 썩지 않게 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썩어가는 이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도 오히려 더 그 수목과 자연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트 처리하는 이 과정은 뭐 10점짜리 그렇게 뭐 엄청나게 많이 뭐 중요하게 적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교적 간단하게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셉토리아 속에 의한 뭐 그 과정에 대한 서술 그렇게 적혀 있네요. 그 셉토리악 하는 거는 주로 그 전문의병입니다. 마른 문의병 또는 전문의병입니다. 뭐 병징하고 표징하고 그 방제법 뭐 이렇게 적으면 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좀 찾아보시면 되고 보통 셉토리아 균뿐만 아니라 뭐 페스탈로티옵시스나 이런 종류들에 대해서도 좀 시험이 조금 더 뭡니까 좀 디테일하게 나왔다고 해야 됩니까? 뭐 그런 과정이에요. 처음에 1, 2회 때 나왔을 때보다는 출제됐을 때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솔껍질 깍지벌레에 대한 설명인 것 같은데 솔껍질 깍지벌레라고 기술하지 않고 뭐 고흥에서 처음 발생해서 곰솔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명을 이렇게 했나 봐요. 뭐 그러니까 뭐 그런 솔껍질 깍지벌레가 맞거든요. 솔껍질 깍지벌레가 맞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 기술 하시면 돼요. 학명은 마츠무스 마츠무라에가 학명이죠. 마츠무스 마츠무라에. 마츠코쿠스 마츠무라에입니다. 마츠코쿠스 마츠무라에. 그 해충명은 솔껍질 깍지벌레 적으시면 되고요. 솔껍질은 깍지벌레 적으시면 되고 생활사. 뭐 생활사는 뭐 1차 시험 공부하셨으니까 뭐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생활사는 보통 1년에 1회 발생한다. 그리고 얘들은 그 하면 여름잠을 잔다. 그 다음에 이화기 때 피해가 훨씬 심하다. 그 마치 미국 흰불나방처럼 뭐 그런 내용들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들이 뭐 피해 상태를 본다. 이거는 얘들은 주로 수간 하부에 그 수간 하부부터 피해를 이리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그 소나무 재선충과 달리 소나무 재선충은 전반적으로 붉게 변하지 않습니까? 전체 동시에 거의 대부분 동시에 적색으로 많이 변하는데 솔껍질 깍지벌레 같은 경우에는 수간 하부부터 고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고사한 부위가 점점 위로 올라가거든요. 위로 올라가서 이 죽기 전까지 초두부 끄트머리는 거의 많이 있다. 그렇게 하고 죽는 것도 보면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아니라 한 3개월 만에 또 거의 다 고사를 하는데
이 솔껍질 깍지벌레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가 누적이 돼야 죽는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예찰은 이 야들은 병을 요 솔껍질 깍지벌레 해충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포진망 설치를 해서 예찰을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 제선충병 예방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나무주 사용 약제. 이거는 뭐 이미다클로프리드가 아니고, 이미다클로프리드가 아니고, 이거는 그 에마맥틴 벤조에이트는 에이팜 하는 거 쓰시면 됩니다. 에이팜. 그리고 약제 이름도 이름도 그 에마맥틴 벤조에이트 유제 그렇게 적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네 번째 문제는 그 제초제 피해 사진, 그 소나무로 신초가 꼬불꼬불하게 많이 나온 것, 또는 뭐 잎이 심하게 오갈 증상이 나온 거, 이거 피해 방안에 대한 뭐 회복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를 뭐 적으라는 내용인데, 이거는 보면 뭐 제초제 피해는 보면 이게 좀 오해하셨던 분들은 구리가 우리 밀양 원수 중에 구리가 부족해도 소나무 잎이 좀 꼬불꼬불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또 뭐 아황산가스 피해를 받았을 때도 뭐 이런 현상이 일부 나타나는데, 뭐 이거하고 조금 헷갈렸다는 분도 이렇게 계셨습니다. 근데 뭐 제초제 피해 사진이 책에 나와 있는 사진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고 얘기를 해서 아마 제초제 피해 사진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피해 회복 방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피해를 입으면 그 약재가 남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관수를 충분히 해서 그 제초제를 씻어내야 됩니다. 제초제를 무조건 씻어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양이 잔류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토양을 바꿔주는 거, 객토 작업을 이리 하는데, 실제로 객토 작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활성탄을 그 토양에 이리 섞어서 흡착을 이리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활성탄은 한 보름 정도 지나면 활성탄은 제거를 이리 해줘야 된다. 뭐 그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제초제 피해 회복 방안, 그리고 관수를 자꾸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잎에 오갈병이 생기고 뭐 잎이 구부러진다 그러면 일단 잎이 제 역할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탄수화물 생산을 못하고 뿌리의 수분이 교류되는 게 정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그 효과가 가장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연면 시비를 해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뭐 양료 공급을 한다. 이게 바로 연면 시비거든요. 뭐 그렇게 적으시면 뭐 됩니다. 간단하게. 요런 뭐 1, 2, 3, 4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복잡하게 이렇게 뭐 순서대로 이렇게 맞춰서 적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이런 건 간단하게 적어야 되거든요. 채점하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적으면 귀찮아합니다. 채점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핵심만 설명해주고 내가 알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치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또 제일 스스로한테 어려워하는 그 종합 문제 나왔거든요. 종합 문제는 사실 이거 보면 그 문제가 엄청 간단한 겁니다. 굳이 뭐 이거는 이 정도의 그 지문 같으면 굳이 나무의사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아도 다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진짜로 바라는 적어야 되는 그 답안 양식이 있어요.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그대로 적어야 되거든요. 그런 양식을 맞춰서 적어야 되거든요. 이 종합 문제 이 부분은 뭐 다음에 제가 설명할 일이 기회가 되면 제가 뭐 자세하게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다거든요. 거의. 그 다음에 뭐 루페 보고 솔수염 하늘소 암수 표본하고 이게 그 자루마디, 팔굽마디, 채찍마디 수적을 하는데 이 문제 뭐 이게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현미경을 돌려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어서 그 인업진흥원 측에서 준비한 게 그 루페 가지고 보고 뭐 측정하는 건데, 이게 또 겨울에 시험을 쳐놓으니까 겨울에는 사실 해충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했던 게 표본을 구해가지고 소수점 하면서 표본 구해가지고 이 마디가 몇 개냐 그거 세하려라는 건데 한 개 한 개 9개가 답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문제는 좀 그렇죠. 그 다음에 먼셀 토색첩은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토양 안에 용적밀도 계산하는 이거는 거는 토양학 시간에 배웠으니까 금방 아시고요. 이 디보이드 문제는 디보이드 문제도 조금 이전보다 조금 어렵게 나왔거든요. 이전에는 그냥 단순히 수목하고 해충하고 병해 사진만 보여주고 그 무슨 병인지만 물어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충태가 뭐냐, 연간 발생을 몇 회 하냐, 월동태가 뭐냐, 뭐 이렇게 또 물어보니까 이게 좀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DVD 문제는 어떤 게 나왔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거 자, 2차 시험, 이게 참, DVD는, 여기 보시면, 수목을 제가 1, 2, 3회 이렇게 해서 조정을, 1, 2, 3회 제가 봤거든요. 자, 보이나요? 1회 때는, 뭐 1회, 2회, 3회, 1이 나왔었는데, 3회 때는 보면, 이게 적히나요? 그 수목 보면 1, 2회 때는 보면 수목이 비교적 골고루 나왔거든요. 보면 독일 가뭄비나 구상나무, 전나무 얘들은 상록 침엽이잖아요. 그 다음에 노각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국 특산종이거든요. 미선나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상록 화렵수인 굴거리나무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2회 때는 농나무, 아외나무 이게 상록 화렵수거든요. 남부수종들 나왔고 그 다음에 침엽수도 나왔고 화렵수도 나왔고 뭐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한국 특산종으로도 분류되거든요. 이런 애들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3회 때는 보면 뭐 보면 좀 일반적이지 않게 일이 나왔어요. 식물 조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쉽게 나왔거든요. 자작나무하고 스트로브잣나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는 왜 이렇게 냈는지 다음에 제 특강 듣는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 자, 병해 같은 경우에도 1, 2회 때는 보면 병에 대한 사진만 보여주고 그냥 이게 무슨 병이냐 그거 맞히는 거였거든요. 굉장히 간단했거든요. 근데 2회 때는 보면 조금 더 그 뽕나무 빗자루병 해가지고 마름모이 매미증 이게 매개충 이름 적는 게 나왔었어요. 근데 3회 때는 이런 내용들이 훨씬 더 복잡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비교적 간단한 것도 있고 그 혈중류 떡병 나왔고 빗자루병 사진 나왔을 때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이건 너무 쉬운 거니까. 그 다음에 복숭아 나무 잎 오갈병 사진 보여주고 이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복숭아 나무 잎 오갈병. 복숭아 나무 오갈병의 병균이 뭔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병원균이 뭐 타프리나로 시작되거든요. 이게 벚나무에 생기면 벚나무 빗자루병이잖아요. 잔항균류의 벚나무 빗자루병 그 학명이 타프리나 비스넬이잖아요. 같은 그 속이니까 이 애들이 그
병원균이 벚나무에 발병할 경우에는 벚나무 빗자루병이 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잔황포자 흰가루병 사진 보여주고 해당 병균의 전염원 형태를 적으시오. 이거는 뭐 잔황포자로 전염을 이렇게 하니까 잔황포자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뽕나무 버섯 사진 보여주면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이잖아요. 여기에서 표징을 적으시오. 이러면 뭐 표징이 뿌리골 균사다발, 부채꼴 균사다발, 뽕나무 버섯도 사실은 표징이거든요. 뽕나무 버섯 사진 보여주고 뭐 다른 이 같은 병을 유발하는 이 병의 다른 병징을 적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이런 그 많이 알려진 게 뿌리꼴 균사다발, 부채꼴 균사판, 뭐 그 다음에 그 뽕나무 버섯 사진이지만 실제로는 보면 이 나무가 신초가 이리 자라지 않는다든지 또 황화 현상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현상도 뭐 기형을 일으킨다든지 뭐 그런 것도 하나의 그 병징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제일 많이 알려진 게 뿌리꼴 균사다발, 부채꼴 균사판이니까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 잎 뒷면이 노랗게 변색된 벚나무 잎을 보여주고 어떤 병원체인지 적으시오. 병원체인지 종류를 적으시오. 이러는데 이게 뭐 그 노랗게 변색된 나무 잎이라면 바이러스로 인한 병이면 모자이크 병인 것 같은데 뒷면에 보고 어떤 사진 종류를 어떤 그 병증을 보여줬는지는 뭐 제가 실물을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시험 치신 분들이 다 뭐 바이러스라고 그러니까 뭐 그러겠죠. 그다음에 벚나무 갈색무늬 구멍병, 갈색부병 같은 경우에는 뭐 백색부 이전 단계잖아요. 그 리그닌이 아직 썩지 않은 단계가 갈색부 단계니까 뭐 그 갈색부후 또는 갈색부병이라고 적으면 아마 됐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칠나무 탄저병이나 뭐 아까지 제목버섯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 해충은 이번에 비교적 쉽게 나온 것 같아요. 해충은 깔색 날개 매미충은 너무 많이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솔껍질 깍지벌레 이거는 그 논술에도 나왔던 문제잖아요. 피해를 가장 많이 주는 충태가 뭐냐, 후약충이다. 뭐 그런 거 적으시면 되고, 솔껍질 깍지벌레는 그 암수 그 형태적으로 후약충이 지나면 형태적으로 많이 다르잖아요. 그 암컷은 그 불완전 변태고 수컷은 완전 변태하고 날개를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그 다음에 떼죽 그 납작 진딧물, 이게 떼죽나무에 주로 생기는데 이 바나나처럼 아주 미니어처 바나나처럼 이렇게 생긴 형태를 띠고 있죠. 떼죽 납작 진딧물. 별박이 자나방, 연간 발생 횟수 적는 거. 진달래 방패벌레하고 그 버점나무 방패벌레들 차이점이 조금 있거든요. 진달래 방패벌레는 날개 표면에 뭐 X자처럼 검은 무늬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구분하셔야 되고, 극동등의 이뿔하고 장미등의 이뿔 같은 경우에는 그 성충을 보여줬으면 성충은 명확하게 차이 나거든요. 배 부분이 극동등의 이뿔은 채색이 전부 다 검은 색깔이거든요. 그런데 장미등의 이뿔 같은 경우에는 배 부분이 주황색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고, 애벌레가 만약에 애벌레만 나왔다 그러면 극동등의 이뿔하고 장미등의 이뿔하고 애벌레도 자세히 보면 막 구분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형태적으로 구분하기가 명확하게 딱 구분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마 그 기주식물, 해를 끼치는 식물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극동등의 이뿔 같은 경우에는 철쭉류를 가해하거든요. 주로 철쭉류 중에 그 생활권 주변에 자라는 철쭉류가 뭡니까? 연산홍이잖아요. 연산홍을 가해를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장미 등의 잎들은 말 그대로 장미과 수목에 가해를 많이 하는 그런 종입니다. 그 다음에 대나무 쐐기 알락나방하고 털두꺼비 하늘소, 월동태가 뭐냐 나왔네요. 털두꺼비 하늘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벚나무
그 참나무 표고목에 피해를 일부 입히는데 피해가 그렇게 막 심각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형태가. 복숭아 유리나방, 그리고 가죽나무 껍질 밤나방 같은 경우에도 가죽나무 껍질 밤나방은 요 색깔이 조금 화려하거든요. 색깔이 뭐 채색이 뭐 책의 표현은 채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색깔이 뭐 올리브색을 띤 검은색이다. 그다음에 애벌레 같은 경우에는 그 채색이 노란데 마디마다 검은 줄이 있고 성글고 긴 그 흰색의 강모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거든요. 이건 가죽나무 껍질 밤나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많이 알려진 그 대중적인 피해를 많이 입히고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해충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해충은 아니고 그냥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험에 나왔네요. 그래서 보면 시험이 만약에 10개 정도 있다면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해충들이 한 반 정도 나오고 그 외에 이제 변별력을 요구를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잖아요. 대나무 쐐기 알락나방이나 가죽나무 껍질 반나방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해충이 아니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조금 덜 알려진 이런 그 해충들은 별박이 자나방이나 털두꺼비 하늘소 같은 경우 그 정도는 이런 4개 정도는 조금 변별력을 요구하는 그런 그 문제들이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이런 나무와 병들이에요. DBD 공부 조금만 하면 거의 다 맞힐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다고 수술 문제는 없네요. 내용이 뭐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크게 뭐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그 시험 치는 분들은 좀 낯설어 하니까 어색하니까 그리고 특히나 그 50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서술하는 거는 굉장히 낯설어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서술하는 게 제일 쉬운데 그 하여튼 그렇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뭐 특강을 한번 그 해볼 계획인데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사태가 좀 상황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5명 이상 못 모이게 하면 뭐 특강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특강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공지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를 해서 또 혹시나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신다면 또 서로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2차 시험은 그 크게 어렵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번에 1차 시험이 40명밖에 1차 시험 패스를 못 했기 때문에 그 2차 시험은 합격률이 많이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험도 뭐 엄청나게 까다롭게 내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만 더 요령 있게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그 혹시 특강을 하게 되면 제가 이게 동영상 그 해설 부분에 그 제가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랜만에 녹화하니까 이게 좀 말이 잘 안 되네요. 하여튼 이상입니다.